북한이 오늘 오전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장거리 미사일은 단분리가 이루어져 ICBM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어제에 이은 이딴 도발의 배경 그리고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오전 최신형 ICBM으로 분류되는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화성 17형을 발사한 의도 무엇이라고 봐야 될지 먼저 센터장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화성 17형 발사가 올해 처음은 아니거든요. 사실 지난 2월부터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합치면 모두 7번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어제 북한이 NLL 이남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쪽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위권적 차원에서 뭐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 ICBM의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2020년 북한이 이미 이제 국제사회에 공개를 했고 그걸 이제 금년에 발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 연합 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탄착시키면서 도발의 수위를 한참 끌어올리고 우리에게 충격 효과를 줬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CBM은 이게 제대로 발사가 된다면 사거리가 뭐 13,000, 15,00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란 말이죠.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이건 뭐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그런 도발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달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슷한 생각인데요. 역시 이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미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고 북한이 그동안 보면 이제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의 수위 자체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오늘의 발사가 그것에 이제 정점인 것 같고요. 역시 북한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고도화시킨다. 이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직접 탄착 지점을 태평양상에 두고 하기는 아직은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통해서 그러나 그 충분한 추력과 그다음에 미사일의 고도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내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에 보면은 완벽한 성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전의 발사와 비교해서 보면 조금씩 장거리 미사일의 그 발사의 완성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시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거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기술적 능력을 높이는 그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ICBM의 능력 고도화를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화성 17형이 지금 발사된 것과 관련해서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까지는 성공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후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완벽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뭐 우리 군 당국에서는 원래 목표한 그 목표대로 안 됐으면 목표 달성이 안 됐으면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니까 뭐 북한이 지금 오늘 정보 당국에서 분석한 바로는 고도가 약 1920여 킬로미터 그다음에 이 사거리 날아간 비행 거리가 한 700여 킬로미터란 말이죠. 그 이상 ICBM을 그렇게 날려보낼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고각으로 발사하더라도 금년도에 발사된 최고의 고각을 보면 이 고도가 5,000km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2,000이 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도나 거리나
속도도요, 마 15 정도로 네. 파악이 됐는데 그동안 ICBM 같은 경우 보통 한 마 20 정도 나왔다고 봤을 때 이것은 북한이 목표한 바는 달성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발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술적 향상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ICBM의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 북한의 노림수는 한미연합연습은 나쁜 거,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미연합연습은 계속 나쁜 것이고 네. 이 연합연습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국민들이 피곤해한다라는 그런 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삼아서 도발의 명분을 계속 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이 북한이 발사를 했다가 평양 상공에서 초기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2단 분리까지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화성 17형 자체의 개발이 아직은 완료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문성국 장군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2단 분리를 하면서 지난번 3월 달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네. 그런 결과를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하 20 정도의 속도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이 동해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비질런트 스톰이 지금 네.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겨냥을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가정의 영역입니다만, 북한이 이 고각 발사의 각도와 그다음에 그 높이 또 거리 이것들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동해상으로 떨어지게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지금 ICBM 발사 능력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정상 각도로 해서 태평양상에 떨어뜨리는 게 이제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 네. 가능한 건데, 정확한 탄착 지점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자신이 아직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고각 발사를 하면서 탄착 지점의 그 정밀도를 높이는 그 과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 만약에 정상 각도로 해서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태평양상에 특정 어떤 그 물체를 놓거나 또는 그 특정 그 좌표를 먼저 공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예, 기술적인 진전은 있지만 아직 완벽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데, 거듭 저희가 오늘 발사한 ICBM이 고각 발사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라 고각 발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각 발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 각도와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고각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의 그 의중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CBM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아직 100% 완성 단계로 이른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2016년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ICBM 개발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 15형을 발사한 것이 2017년 11월입니다. 그때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북한이 핵 능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핵 능력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두를 완성하고 그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완성해야 네. 핵 능력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아마 그런 걸 목표로 추진을 해왔고 2017년 11월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육성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책상 위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있다. 네. 미국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그때 이제 과시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전문가들의 평가는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ICBM을 정상 각도로 정상적인 사거리가 나오는 그런 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뭐 미니트맨이라고 그 ICBM 발사를 하죠.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북한이 높이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 고각으로 발사하면 이 고도는 높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사거리는 멀리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ICBM이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IRBM이든 그걸 제대로 거리를 내기보다는 고도를 높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엔진의 추력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단 분리라든지 이후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점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이 정점 고도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해서 목표를 타격하고 이 파괴력을 높이는 것이 이제 탄도미사일의 기본 원리인데 대략 뭐 정상 각도가 대략 한 45도, 30에서 45도라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각도로 올리면은 고도는 올라가지만 거리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엔진의 추력을 발전시키면서 대략 이 추력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0,000km 이상, 13,000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엔진은 개발을 했지만 이것이 그 탄두에 제대로 된 탄이 실려서 대기권 재진입을 해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고 네.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도 그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했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이미 13,000km 이상인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는 화성 15형을 이미 보유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화성 17형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ICBM이라고 하면 말이죠. 두 가지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문성국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엔진 추력입니다. 출력이 아니고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에서 땅에서 밀어 올리는 힘을 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어 올리는 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미사일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의 추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어마어마한 고열과 충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합금 기술이 명확하게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탄두가 터져버리거나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유도 장치에서 정확한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에 쏜다고 했을 때 ICBM 쏜다고 했을 때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점에 북한이 쏘아려고 하는 지점에 떨어져야 그것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북한이 가장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확한 탄착 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화성 15형에 대해서 완전히 그 ICBM 개발을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탄착 지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엔진이 밀고 올라가면서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단분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은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그것이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그리고 북한이 의도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ICBM의 개발과 발사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화성 17형에 좀 집착하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좀 분석이 나온 것들을 보면 화성 17형의 가장 큰 특징이 그 탄두부 형태의 다탄두 탑재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탄두형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화성 17형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미사일, 특히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역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유사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네.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면 미국도 북한의 ICBM에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역량을 구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월 달에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를 하면서 북한의 ICBM뿐만이 아니라 전술핵, 단거리로부터 중장거리까지 미사일의 역량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국방 5대 과업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탄두, 다시 말하면 탄두 내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서 그 탄두를 한 발은 워싱턴으로, 한 발은 뉴욕으로, 한 발은 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겠다. 근데 다탄두를 만들려면 굉장히 탄두가 커져야 되잖아요. 탄두가 커지려면 엔진의 추력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형 덩치를 보면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국제사회에서 그걸 괴물 ICB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덩치가 커버리면요. 이게 사실은 기습 발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덩치가 크면 북한의 도로 사정이 썩 좋지도 않은데 과연 그걸 어디서 쏠 수 있냐 이거죠. 결국은 쏠 수 있는 데가 순환 비행장 뭐 이런 데서나 쏠 수 있지 그걸 어디 은밀한 곳으로 숨겨가지고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덩치 큰 걸 과시하면서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인 그런 선전효과 그런 것들도 같이 노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화성 17형에 머물지 않고 북한은 계속 네. 말씀하신 다탄두, 고위력, 그다음에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리고 그리고 그 탄두에 정말 강력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발전, 그런 기술의 발전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북한이 지난 3월에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당시 평양에서 이 초기 단계에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있지 않다가 북한이 다시 한번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공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에 한미군 당국은 이것이 이 평양 상공에서 화성 17형이 폭발했기 때문에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화성 15형을 발사해 놓고 화성 17형이라고 기만 전술을 편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실패했으니 다음 스텝은 어떻게, 다음 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화성 17형 발사는 북한이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성공했다고 아마 이야기할 거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저는 성공한 걸로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남은 과제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 17형이 됐건 또는 화성 15형이 됐건 정상 각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확한 탄착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의 ICBM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정상 각도를 통한 그 10,000km 이상의 발사 이 정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술핵 실험을 우리가 외부에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폭발 강도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계속 이야기했던 전술핵 보유와 관련돼서 그 실험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의 가능성 그것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북한이 화성 17형 재발사에 좀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그게 화성 17형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ICBM이 있고요. 하나는 SLB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인데 북한은 뭐 SLBM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 평가할 때는 북한이 아직 ICBM을 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여러 발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잠수함이 완성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SLBM을 계속 고도화시키면서 그걸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완성하고 그걸 또 발사하는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죠.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했거든요. 네. 북한은 아직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거로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을 크게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SLBM이 완성되는 순간 그것은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는 시도를 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 ICBM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화성 17형을 재발사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아직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한 시도와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두 분 다 계속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북한의 이런 도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민족애를 저버린 패륜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0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결연한 대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어떤 실익도 없는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극단의 길로 몰고 가는 무모한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동족인 남한에서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무력 도발로 인류애와 민족애를 모두 저버린 패륜적 행위입니다. 네, 여야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는데 윤 대통령 여기서 한미 확장 억제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북한의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제는 북한의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유엔에서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미국의 그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이 지금 작동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마침 한미 그 연합 그 공중 훈련도 연장을 시킨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정확하게 한미 당국이 구비를 해놓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저는 한중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 시진핑 지도부의 3기가 출범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이 중국에도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좀 더 김정은 위원장을 그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남북한 또는 이제 한미 간의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또 북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당국이 철저하게 안보 대비태세를 갖추되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관리 능력, 또 한미 당국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라던가 중거리 미사일 또 이번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결국에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도발 자제 그리고 대화 복귀 이것을 기존 입장을 이번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재확인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요. 특히 김정은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 운영부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이 전투기의 기지라든지 항구라든지 지휘소라든지 직접 타격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했고 그 능력을 검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부와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언급을 했듯이 한미 연합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연습을 연장하기로 한 것도 그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북한이 ICBM 또는 NLL 이남의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그런 무모한 도발을 했지만 그 자체가 우리 동맹이나 미국을 직접 위협한 것은 피해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이제 목표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핵 미사일 역량이 이렇게 고도화됐고 이제는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그러니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비핵화는 끝났다. 네. 비핵화 얘기는 끝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 국가다. 그러니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의 판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결코 그런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시 말하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북한이 동맹과 미국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도발을 한다면 그건 뭐 강력한 응징,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과 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과 같고 확장 억제 제공도 확고하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조건 없이 대화 나와서 다시 말하면 무모한 그런 핵 개발, 미사일 도발 이런 거 모두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이 즈음에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의 정상적이고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을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거짓 선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즈음에 우리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의 그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든지 군사 공동위원회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에게 제의를 해서 그걸 통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시키고 남북 간의 기존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라. 만약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책임은 북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장성급 회담이나 군사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재 북한의 분위기로 봐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대화를 제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문 장군님께서는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지만 북한이 거기에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
한미 연합 방위 훈련, 그러니까 한미 공중 지금 훈련에 그야말로 정면으로 북한이 지금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면 북한의 도발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한미 군사훈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북한 행동은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자신의 그 행동을 하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북한의 그 입장이 많이 변화된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또 지금 이제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간선거 직전까지 정도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비질런트 스톰 자체가 북한을 위협한다라고 북한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의 그 무력 시위가 한두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높다. 그 뒤에 뭔가 상황들이 좀 한미 군사훈련도 종료가 되고 북한의 지금의 도발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호흡 조절을 하는 그 시점 정도의 그 장성급 회담을 할지 또는 북미 간의 대화 제의가 미국이 제안을 한달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 추가적인 도발, 그러니까 남은 도발 카드가 이제는 핵실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한미 당국 역시 지금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쳤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강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센터장님께서는 그 시기와 또 가능성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신지? 예, 북한이 뭐 사실 6차례 핵실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뭐 수소탄 실험까지 마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핵 개발의 과정을 보면 뭐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6번 정도 핵실험을 하면 핵 역량은 상당히 구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번째 핵실험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4월 달에 김정은이 모라토리움을 발표하고 핵실험이 이제 필요 없다. 우리는 핵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벌였는데 결국은 쇼였다고 하는 것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네. 다시 복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전술핵, 다시 말하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실험하기 위한 그런 실험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위력 다탄두의 ICBM에 착착할 수 있는 그런 탄두의 실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험을 하긴 하되 언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사실은 뭐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3월부터 뭐 3월에 하냐, 5월에 하냐, 또 이번에 11월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미 북한은 핵 역량을 굉장히 구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또 한다면 군사적 목적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도 부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유엔에서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한 편을 들고는 있는데 핵실험하는 것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도 추가 핵실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의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시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실한 타임이 언제냐. 근데 다 지금 주목하고 이제 8일 이전에 할 거야라고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하기에는 김정은도 김 빠진 그런 맥주같이 이렇게 김 빠진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점을 제3의 또 다른 시점을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핵실험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그 가능성의 영역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으로 가는 경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8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도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한다면 이제 전술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관심은 북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국제사회 관심을 받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북한의 핵실험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정치 군사적인 정무적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그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파장을 줄 수 있는 시점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이 그 핵실험의 시점이 11월 8일 이전이냐에 대해서는 북한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핵실험의 그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그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반이다. 이렇게 보면 반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